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확대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의 개선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는 9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하락세로 마치며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 우려와 노키아의 실적 실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 내외로 빠졌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하락세로 인해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 달러가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반등했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센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A2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른 후에야 진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한 주당 4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로 기업들이 윈도우 7 운영체제 구입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7% 올라 예상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 열린 뉴욕 증시 소폭 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의 충격은 거의 다 지수로 봤을 땐 만회가 됐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연설에서도 역시나 관심이 좀 집중됐었는데 이렇다하게 큰 내용, 추가 규제 등은 나오지 않아서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지표가 또 좋았고요. 실적도 또한 괜찮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장 마감 후 실적도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또한 불거지면서 무디스사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또 한 단계 낮추었는데요. 유럽은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이어갔지만 뉴욕 증시는 또 그 전일과 비슷하게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 것 또한 특징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스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3.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2.7%보다 확대된 영향으로 유럽 시장은 2거래일째 연속 하락하면서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 또한 그리스 재정 적자 확대로 장중한 때 이제 1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11,000포인트를 위협했습니다만은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정 부분 금융업계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전향 후광의 장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지표에 관한 지표도 호전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이 일조하는 모습이었고요. 3월 기준주택 판매 같은 경우가 전월비 한 6.8%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이 미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실적을 발표했던 이베이라든지 퀄컴, 노키아는 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했습니다만은 장시간 내로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마존닷컴의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장 후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 얘기를 가장 먼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장 마감 후에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사 실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145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43억 9천만 달러를 넘었었고요. 3분기 EPS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가 한 42센트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45센트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OS 탑재 컴퓨터의 구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제 장중에는 31달러 39센트로 0.2% 상승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30달러 기술적인 가격대인 30달러를 지지하면서 상승세를 연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도 그렇지만 장 마감 후에 공개된 실적이 조금 더 있죠. 아마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결과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두 아마존닷컴이나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1사분기 순이익이 2.99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 나왔고요. 주당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한 61센트 정도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6센트가 증가한 아주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출 또한 71억 3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음악하고 이제 이북, 또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애플로 옮기면서 2분기 실적이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은 참 좋게 나온 상황이었고요. 아마존닷컴 이북 관련 판매는 원래 이제 90% 정도가 아마존닷컴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일정 점유율이 72%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했던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 아이패드가 그 인기몰이가 되고 있는 이북 리더기인 킨들이 판매량 감소 전망도 일정 부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뭐 스타벅스의 실적도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중에는 노키아의 실적이 좋지 못해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도 잠깐 보여줬다고 하는데 노키아의 실적, 스타벅스의 실적, 그 밖에 다른 실적들 특징적인 것 있으면 좀 언급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31센트 대비해가지고 100% 정도 증가하는 한 73센트 정도 나왔고요. 시간에 그래서 한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핸드폰 업체인데 의외로 이제 1분기 순이 약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당 6센트 정도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유럽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전일 대비 14.2%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전통적인 이제 펩시콜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 어느 정도 순이익이 26% 정도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또 그 주당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기대치가 13% 상승에 맞추면서 또 매출에 대한 기대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약간 그런 혼조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의 실적도 괜찮았나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약간 눈높이가 높아서 그 눈높이에는 못 닿은 그런 일부 기업들의 실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도 뭐 굵직하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주택 관련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예, 그렇죠. 이제 3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그 전월 그 6.8%가 증가하면서 연율로 535만 채가 나왔는데요. 뭐 예상치는 한 529만 채 정도 상회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나온 발표 수치는 4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주택 시장 그 지원 효과가 더불어 가지고 지난 이제 2월에 폭소를 인해 가지고 주택 매매를 일정 부분 미뤘던 소비자들이 또 주택 매매 나섰기 때문이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 관점입니다. 네,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매매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또 좋은 소식이 주택 관련 지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주에 집계되고 있는 고용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물론 예상치까지는 줄이는 데 성공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치를 나타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전주 대비 한 2만 4천 건 정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정치 이제 45만 건을 상회하면서 45만 6천 건 정도가 나왔는데 일정 부분 뭐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쩌부터 예상치보다 증가하면서 어느 시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전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그렇게 하락세를 부추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4주 이동 평균치 같은 경우도 이제 46만 250건 나오면서 직전주 대비 한 2,700건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정 그 존 허먼 스트래터지스트는 그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네.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명백하게 치유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확장세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도 뭐 미국 경제는 어느 회복 중이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멘트를 한 것도 약간 주목되는 관점입니다. 네, 뭐 전주 대비 아주 소폭 그 감소폭에 기대 못 미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전문가는 고용시장 회복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고용지표 또 주택지표 알아봤고 지표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하나 발표되는 게 이제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네. 일정 부분 식품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예상치는 나왔던 걸 거고요. 뭐 전월 마이너스 0.6% 하락 이후에 전월비 0.7% 상승하면서 뭐 로이터 예상치 0.4%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PPI 상승 원인은 아무래도 식품하고 가솔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인데 식료품 가격이 2.4%, 가솔린 가격이 한 2.1%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일조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PPI를 어느 정도 정시에 받아들일 때는 실제적으로 3월 PPI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건원 PPI 지수에 상당히 주목하는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건원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 0.1%에 부합하는 전월비 0.1%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얘기 그리고 주택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그리스에 대한 악재 문제는 조금 후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근처에서 연설을 했었죠. 여기에서 사실 그 앞서서 골드만삭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월가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연설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미국 시장이 이제 오후장에 유럽은 마감했습니다만은 사실 오후장 반등의 가장 주역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좀 일조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당초 골드만 사건 사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추가 규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추가 언급이 없었던 점이 금융주 중심의 상승 반전이 일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금융주에서도 약간 뭐 희비를 교체했습니다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모건스탠리는 각각 1.4%, 1.7%, 0.7%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뭐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일정 부분 1.4%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예상과 달리 어떤 그 금융관계 추가 규제안을 일축하면서 어느 정도 그 미국장 오후장 반등에 힘을 실어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뭐 연설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었다. 금융개혁 의지만 다시금 재천명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뿐이었군요. 자, 이제 드디어 그리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잦아들기는커녕 설상가상의 상태라고 하는데 지난해 부채만 따져봤을 때도 GDP의 13%가 넘고 또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까지 강등당했다면서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또 뭐 2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2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의 재정 적자 확대와 이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의 가장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스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3.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2.7%보다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리스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9.03%가 치솟으면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뭐 그리스 포함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로존 재정 적자 같은 경우도 EU의 그 허용치인 3%를 넘어서는 6.4%까지 찍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영국의 재정 적자 같은 규모도 전년비 한 76% 증가하면서 1,528파운드를 기록해서 한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치로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를 비롯한 유리제 재정 문제가 사실 전일도 나왔고 전전일도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유로존 재정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스에서 또 하나 이제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2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하나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리스 사태가 산 넘어 산인 것 같은데 악재로서의 역할은 좀 이제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유럽은 계속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정학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리스 문제는 계속 연대되면 유럽 시장 좀 많이 반응하고 오히려 또 아시아층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경제가 그리스의 어떤 디폴트가 선언이 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 쪽에서는 타격을 받는 게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유럽 쪽은 좀 반응을 받지만은 실제로 미국이나 뭐 아시아 국가는 실제적으로 받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는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사그라질 문제지만은 하지만 사그라질 문제는 전체적인 파급력은 약한데도 심리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투심을 위축하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그리스 불안감이 계속해서 찾아들다 보니까 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강세로 끝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씩 기본적으로 내렸던 것 같아요. 유럽 마감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1% 이상 이틀 연속 하락, 뭐 전일도 2%였고 이틀 연속 하락을 세보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5,66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도 한 0.99% 하락하면서 6,1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영국 3대 지수 모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이후에 처음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그 최근 보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국 시장과는 먼저 마감하다 보니까 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해외장이 미국장 반등을 또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열어두는 관점입니다. 예, 이틀째 하락했지만 그 다음 날 오늘 밤에 열리게 되면은 뉴욕 증시 후장 분위기 좀 반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 마감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유로화가 11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달러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달러와 가치 그리고 상품 쪽 얘기 함께 좀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우려감이 상품 시장 기피 현상을 보이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초반 상당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 개선하고 또 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장마판 매수세에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연초 고점이 이제 83달러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0.02% 상승하면서 83달러 75센트를 마감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 반등의 전일 대비 소폭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 1,150달러 선에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이제 강력한 게 달러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 달러 인덱스는 한 81.53% 53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리스 불안감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느 계속 최근 같은 경우도 1.3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달러 대비 1.3300달러까지 하회하면서 3월 하순 이후에 다시 1.33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재정 적자 확대하고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5월 최저치였던 1.360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와 또한 기업들의 발표가 있는지 궁금한데 현재 지금 나스닥은 연중 최고까지 올라왔고 다우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그리스 악재로부터 모두 다 극복을 하면서 나흘째 어쨌거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3월 기존 주택 매매가 나왔지만은 오늘 밤엔 또 3월 신규 주택 매매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지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금일장에 이제 전일장에 기존 주택 판매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그 기대치도 한 325만 채 정도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전망이고요. 사실 이제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담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실적 시즌 이제 정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다음 주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기술주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모토로라 등 일부 기술주 발표가 있고요. 또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전통주로 할 수 있는 3M이라든지 엑슨모빌, 화이자 등의 실적 발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실적보다는 일정 부분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일 발표된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신규주택 판매 그리고 이제 28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1,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어느 일정 부분 정점을 지난 시점에서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그런 미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이제는 어닝 시즌인 미국도 이번 주로 거의 정점을 지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지표 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혹시 G20 회의에서 은행세도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은행주가 다시금 흔들릴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이제 은행세 관련 문제라든지 G20에 대한 회담에 대한 결과에 약간 주목이 되는데 네. 사실 이번 전일장 미국 시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 규제안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었다는 오직 은행세 문제도 실제적으로 옛날에 리먼 사태 에 어느 정도 그 돈을 회수하자는 정책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일정 부분 뚜렷하게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미지수입니다만은 물론 은행세 문제라든지 G20의 재무장관 회담이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관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1739포인트, 다시 연고점을 좀 쓰는 것 같았지만 1740 안쪽으로 다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오늘 또 그리스 문제에 새로운 또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한 상황이고요. 또 전통적으로 금요일장은 조금 약한 모습도 있는데 오늘 우리 장의 변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실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종목들이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라든가 해외 증시의 문제들로 유럽이 좀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미국은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지만 네. 국내 증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실적 발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전일 시장을 보면 전일 시장에서는 현대차나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종목군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전망한 실적 대비해서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어닝 시즌에 주목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실적 전망 대비해서 실제 실적이 높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낮게 나오느냐,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설령 실적이 높게 나오더라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느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적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예, 그 사례를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예.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좀 일찍 한 대한항공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일이 지금 제가 체크한 14일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뭐 유럽발 항공 대란의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럼 선반영됐다? 예,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둔화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LG화학을 보시겠습니다. 와, 요즘에 흐름이 진짜 좋죠. 예, 최근 뭐 그 전일에는 재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의 차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LG화학은 실적 발표를 한 날이 그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바로 이날 실적 발표를 19일 날 했는데요. 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 1,500억 정도 높은 실적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전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그 상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국에 실적 발표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즉 컨센서스의 충족 정도와 주가 차트에서 이를 사전에 이미 반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응 양상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시장 주도주 가운데서 하나인 그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예. 기아차의 지금 그 시장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가 3,015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3,015억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겠고, 네. 이후에는 충족을 한다면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약 기록한다면 얼마나 큰 폭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뭐 이런 이슈적인 실적 발표에 크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 상승 추세를 믿고 계속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아차는 최근 들어선 또 좀 조용한 뭐 환율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약간 반등한 것도 같지만 실적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기아차의 종목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실적에 선반영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해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시장의 주요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이 IT와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 종목군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가를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나흘 동안 반등을 했는데 이 나흘 동안 시장의 지수 역시 상승해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뭐 아주 큰 폭의 아웃퍼폼한 주가 움직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반영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지금 3,015억 원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실제로 발표를 한다면 네. 직전 고점인 2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돌파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실적 발표 특별히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나오는지 한 200억대라도 좀 나와주는지 일단은 그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니까요. 그에 따라서 차트 움직임도 조금 잘 살피시면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어닝 시즌 중심에서 어떻게 종목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내로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출연하셔서요. 네. 주도주가 일단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순환매가 이제 돌아가면서 다른 업종에 좀 매기가 갈 것이고 주도주가 앞으로 튀어간다면은 그 따라가는 주도주를 오히려 추격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IT들이 정말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날아가는 IT를 잡아야 되는 장세군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길, 지난주 시장은 업종 간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양상이고, 그 업종 간 순환매가 시장의 최후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증권 업종에까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내주 같은 경우에는 내주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주도 업종인 IT나 자동차 쪽에서, 윗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가든지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윗방향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추격 매수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이고 아랫방향으로 만약 꺾인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은 주도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주도 업종을 분할 매수하실 것을 권유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실적들이 발표되고 뭐 악재들을 이겨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IT 쪽에서 LG노텍이나 제일모직 같은 종목이 제일 먼저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왔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3일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본다면 한 10% 정도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권유해드린 전략대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추격 매수를 했다면 지금 10%는 아니어도 한 8% 정도 그쵸? 수익은 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자동차 업종의 기아차 대표적인 기아차 같은 종목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지만 LG노텍이라든가 제일모직,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기라든가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재차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미 이런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를 했어야 됐고, 이제 앞으로는 상당 기간, 내주 적어도 내주 초중반까지는 이 주도업종 내에서 계속 매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도업종 내에서 직전 고점 돌파에 임박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 형성 여부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도업 쪽이 조금 가는 분위기니까요. 하락했을 때 그렇게 저점 분할 매수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거래량 실리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 시점에 잡아서 같이 주도주 쪽으로 조금 추격해서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도주 중에서 지금 들어가도 안 늦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당장 기아차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삼성전기도 실적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먼저 차트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장중 많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도 함께 좀 빠져줘가지고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오늘 좀 눌림목이 나타나주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네. 뉴욕이 그런 올라서 조금 아쉬우시군요. 예, 네. 그런 기대가 좀 무산이 돼서 좀 그런데. 만약이라도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네. 삼성전기의 직전 고점 때는 13만 원이었었습니다. 이 13만 원을 돌파를 하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하라 이렇게 좀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이거 지금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지금 이미 돌파한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만약에 오늘 13만 원대 초반, 즉 13만 1,000원, 1,500원 이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면 눌림목이 나올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때 거래량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형성된다는 것은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 여부를 보면서 삼성전기가 13만 원 정도
13만 원 초반으로 진입을 할 때 좀 추격해서 좀 들어가실 것을 좀 권유해드리겠고요. 네. 그 LG 화학 같은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화학은 그 전일 처음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한 날인데요. 그렇죠. 이 종목 역시 직전 고점대라고 볼 수 있는 26만 원 가격대를 이제 갓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눌림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LG화학은 예. 어느 정도 가격 와야 되나요? 대충. LG화학은 뭐 그 26만 2천 원 아래 정도에서 26만 2천 원부터 그 아래에서는 역시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진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 이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종목인데요. 돌파를 막 시작한 종목인데 그렇죠. 아직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간단히 차트를 통해서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가 29,000원권에 있는 직전 고점을 지금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전 고점대라고 볼 수 있는 44,000원권역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유심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네. IT 업종에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그 제일 좋은 쪽들이 이제 뭐 유진테크라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탑픽주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테크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에이스디텍 같은 종목들이 네. 유진테크하고 에이스디텍은 이미 전고점을 막 벗겼네요. 네, 예. 막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 시세가 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자재 관련주, 이 주도업종은 아니지만 원자재 관련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자재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향후 그 50년 내에 세계 모든 원자재는 고갈될 것이라고 지금 여러 군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그 일부 투기 세력들까지 국제적인 투기 세력들까지 이 원자재 쪽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풍산입니다. 그 풍산의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의 차트는 직전 고점이 그 26,000원권인데요. 지금 이 26,000원권역에서 직전 고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직전 고점의 가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풍산 구리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주 대형주 가운데서는 구리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네. 풍산 같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겠고요. 예. 그 풍산과 더불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선두로 나서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 국내에서 LG상사 같은 종목들을 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LG상사의 차트를 보면 LG상사 역시 뭐 주봉상으로는 아직 그 신고가를 내지 못했지만 그 일봉상으로 보시면 직전 고점권역을 지금 돌파 시도를 4번째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일어났었고요. 2번째 일어나고 있고요. 3번째 일어나고 있고 4번째 일어나면서 예. 지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 주가 차트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4번째 일어나면서 4번째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횡보를 나타낼 때 갈 수밖에 없군요. 신고가를 낼 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그 비주도주권에서는 풍산과 LG상사 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좀 시장 접근해 나가신다면 최소한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 고점 돌파한 뭐 삼성전기부터 에이스디지텍 작은 종목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직전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할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도주 내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약간 별개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풍산과 LG상사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후보군 중에서 한번 잘 추려보시면 분명 좋은 수익이 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센 전략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기업 공개인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단 한 주라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 거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삼성생명 주식을 미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죠. 테마섹이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에 무려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로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글로벌 시장 선점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철금값 인상을 둘러싼 건설업계, 철강업계 갈등이 대금 결제 거부, 또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맞대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 철근 파동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해도 아파트 입주권이 모두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지분 쪼개기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 것이면 물론 앞으로도 쪼개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죠. 국내 윈도우 제품에서 발견된 이 악성 코드는 무단으로 국제 전화를 거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된 건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삼성생명 상장이 코앞입니다. 5월 초인데 공모주 청약을 위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요. 네, 사상 최대 기업 공개인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단 한 주라도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들은 기관 투자가에 배정된 삼성생명 주식을 미리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 후 3개월 동안 살 수 없는 자산 운용사들은 다른 운용사에게 돈을 얹어가며 대리 청약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끄는 것은 공모주 청약을 통한 공모가가 상장된 후 거래되는 상장가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네. 즉 공모주 청약을 통해 낮은 가격에 삼성생명에서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 시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모를 통해 많은 물량을 받을수록 돈을 남길 수 있는 장사인 셈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모주를 배분할 때 기관의 60%, 개인의 20%, 우리 사주의 20% 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대신 받는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 전국 점포에서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을 위한 시타 사무를 팔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했었는데요. 네. 한 증권사에서는 우수 고객, 그러니까 VIP 고객에 1,000억 원, 일반 고객에 1,000억 원을 총 2,000억 원으로 선착선으로 2,000억 원을 선착선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기관 투자가의 경쟁률이 낮다 보니 일부 증권사들이 아직 받지도 않은 공모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 이후 3개월간 편입할 수 없는 운용사들도 편법 거래에 나서고 있어서 네. 편법 거래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삼성생명 지금 상장 약 한 딱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월 12일에 상장이 되니까요.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금투협이라든가 지금 금감원에서는 손을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건가요? 네, 편법 회의가 난무하는데도 자율 규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에 배정된 수요 예측 물량을 개인 고객에게 사전 판매한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들이 길간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청약 일정에 따라 직접 청약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돈이 많은 VIP 고객들은 기관 물량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인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규제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도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금감원의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근거가 확실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봐야 유효인지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후끈 달아올랐고 지금 관계 당국은 어쨌거나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뒷짐을 좀 지고 있다. 이런 양간의 분위기를 좀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죠. 테마스에게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에 무려 2천억 원이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실적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국내 대표의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에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테마섹 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제3자 유상 증자 배정 방식을 통해 셀트리온에 2,07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테마섹은 셀트리온의 지분 약 10%인 1,223만 주를 확보해 셀트리온 지주회사로서 33.33%의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KT&G에 이어 3대 주주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금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가속화에 쓰일 것이라면서 셀트리온의 경쟁력과 성장성 인정받은 이번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강력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국제적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활약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테마섹의 투자가 좀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한 것이 철강업계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철근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철강업계와 이를 받아서 또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철근업계에서는 철근을 대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에게 얘기를 한 상태라고요. 네, 철근가 임상을 둘러싼 건설업계와 철강업계의 갈등이 대금 결제 거부와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는 이번 주부터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7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철근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업계의 문제는 가격 차이 문제인데요. 네. 건설사 측은 최근 철강업계가 계속 철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사 측은 최근 2, 3개월간 외상으로 쓴 철값 결제를 거부하고 있고 제강사들은 더 이상의 외상 거래는 한계가 있다면서 철근 공급을 끊은 것인데요. 네. 두 업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질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일단 두 철근업계와 건설사들의 가격 문제는 톤당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이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지금 철근 공급 중단 사태, 철강사와 건설사 언제쯤 합의를 좀 찾을 수 있을지요. 자, 그리고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요, 사실상 지분 쪼개기가 허용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허용되게 됐는지, 허용 이후에 여파는 없을 것인지도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체에서는 기본계획고시 3에서 4개월 이전까지 기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해도 아파트 입주권이 모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요소를 들어 의원 입법 형태로 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조례 수정을 요구하자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본인 소유주에는 분양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3개로 나누면 분양권을 3개 받게 되는데요. 네. 지분 쪼개기는 사실상 분양권을 많이 챙겨 매매 등을 통해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적 요소가 강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분 쪼개기 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 말 이후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했거나 토지 분할한 지분은 아무리 가구 수가 많더라도 한 개의 아파트 분양권만 배부했었는데요. 네. 현재 재개발, 재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서울 시내 노후 주택지가 1,500에서 2,000개에 달한다는 상황에서 기존 지분 쪼개기에 대해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분 쪼개기를 불러일으키는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분 쪼개기 통해서 편법으로 재개발 지역에 그 지분 확보했던 투자자들, 아파트 분양권 모두 받는 그런 부작용이 속출하지 않을까 또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국제전화를 건 것으로 해서 정말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이른바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국내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악성 코드는 윈도우 모바일을 기반의 스마트폰 작동하는 트레드 다이얼로서 무단으로 국제 전화를 거는 방식인데요. 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국제전화를 걸게 됨으로써 막대한 요금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트레드 다이얼은 모바일 게임인 3D 안티 테러리스트 액션과 동영상 관련 유틸리티인 코덱팩에 포함돼 배포됐으며 총 6개의 국제전화 번호로 통화가 시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스마트폰은 출시 때부터 국제전화 발신 금지로 설정이 돼서 실제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은 옴니아 시리즈 등 약 70만 대에 이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실제 피해의 사례가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150명 이상이 이 같은 지금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요금 폭탄, 악성 코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일단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나흘째 올랐고요. 특별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한편 유럽은 어쩔 수 없이 이틀 연속 하락 국면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장은 금요일을 맞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저는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